청취자 여러분께서 오늘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네, 바로 시민과학자 마크 린턴의 인터뷰 영상인데요. 원래 직업이 그래픽 디자이너였다고 하죠. 맞습니다. 의학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었죠. 그런데 본인이 암 진단을 받은 후에 기존의 암 이론에 뭔가 이상하다, 의문을 품고 완전히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일은요, 그가 10년 넘게 파고든 이 세포 억제 이론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접근 방식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암 연구의 기본 전제는 우리 세포의 유전자가 망가져서, 즉 돌연변이가 생겨서 암이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의 정설이었죠. 하지만 린턴은 판을 완전히 뒤집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암이 우리 세포의 고장이 아니라 세포 안에 숨어든 침입자에 맞서기 위한 아주 오래된 방어 체계가 납치당한 결과라면? 와, 납치당했다. 네,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가 어떻게 이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아주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더군요. 네네. 본인이 암 진단을 받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친구마저 암으로 잃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종양 전문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 암을 일으킨 DNA 돌연변이가 정확히 뭡니까?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아무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그가 그래픽 디자인 툴 대신에 의학 논문을 파고들게 된 계기였던 거죠. 맞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생존의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암 연구의 가장 기본, 그러니까 체세포 돌연변이 이론부터 파고들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한 점이요. 네, 이 이론의 기반에 아주 심각한 균열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크게 4가지를 지적합니다. 어떤 것들이었나요? 첫째는 돌연변이의 무작위성입니다. 무작위성? 만약 어떤 돌연변이가 암의 원인이라면 같은 종류의 암에서는 좀 일관된 패턴이 보여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원인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심지어 같은 종양 덩어리 안에서조차 돌연변이는 완전히 제멋대로 무작위로 발견됐습니다. 아, 특정 원인이라고 지목하기가 어려운 패턴이었군요. 그렇죠. 이건 마치 화재 현장에서 용의자를 찾는데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종류의 성냥을 들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누구 하나를 범인으로 딱 지목하기가 애매한.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더 심각해요. 바로 돌연변이 숫자의 절대적인 부족입니다. 숫자가 부족하다고요? 네, 암을 일으키려면 수많은 유전자가 고장 나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세포 하나당 평균 1.7개의 돌연변이만 발견되는 암도 많았다는 겁니다. 네, 1.7개요. 아니 고작 한두 개의 돌연변이 때문에 세포가 그렇게 미쳐 날뛰는 괴물로 변한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의 결정타에 가까운데요. 네, 바로 DNA 이식 실험의 실패입니다. 과학자들이 암세포에서 핵, 그러니까 모든 유전 정보가 담긴 설계도 전체를 꺼냈어요. 암의 설계도요? 그리고 그걸 건강한 세포에 이식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만약 돌연변이가 원인이라면 이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해야 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설계도를 통째로 옮겼으니까요. 그런데 암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와, 수많은 반복 실험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암의 청사진을 옮겨 심었는데도 암이 안 생긴다는 건 그 청사진 자체가 근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건 정말 기존 이론의 근간을 흔드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4번째 사실이 어찌 보면 가장 충격적인데요. 더 있습니까? 2021년에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에서 지난 수십 년간의 암 유전학 기초 연구들을 분석했거든요. 네, 그중 최대 80%가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80%요? 잠깐만요.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건 다른 과학자가 똑같이 실험했을 때 같은 결과가 안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사실상 그 연구 결과들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큰 논란이 있었지만 이게 암 연구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 같은 거였어요.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너무 많았고 이제 보니 이론의 기반 데이터마저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와, 린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확신을 얻은 거죠. 아, 판을 새로 짜야 한다. 그렇군요. 기존 이론의 기반이 이렇게나 흔들리고 있었다니. 그럼 그래픽 디자이너였던 린턴은
이 빈틈을 메울 대안을 대체 어디서부터 찾기 시작했나요? 그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유전자가 아니라 세포의 행동에 집중했죠. 그러다가 모든 암에서 거의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기이한 특징 하나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바르보르크 효과라는 비정상적인 세포 대사 상태입니다. 바르부르크 효과?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현상이죠? 쉽게 말해서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 비정상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정상세포는 산소를 이용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이걸 산화적 인산화, 줄여서 옥스포스라고 합니다. 고효율 엔진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암세포는 산소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산소를 쓰지 않는 아주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요. 일부러요? 네, 마치 최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놔두고 일부러 연비 나쁜 구식 비상발전기를 돌리는 것과 같아요. 비상발전기? 정상적인 상황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린턴은 더 이 비효율성 뒤에 뭔가 숨겨진 목적이 있을 거라고 의심한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암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감염에 대한 연구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요. 감염이요? 네, 우리 세포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외부 침입자를 감지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비상 방어 태세에 돌입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이걸 세포 위험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포 위험 반응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바르부르크 효과와 똑같은 상태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연결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그 기이한 방식이 사실은 건강한 세포가 감염에 맞서 싸울 때 취하는 방어 자세와 똑같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전구가 켜진 순간이었죠. 린턴은 여기서 가설을 세웁니다. 만약 암세포의 바르부르크 효과가 세포가 고장나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세포가 자기 안에 침입자가 있다고 착각해서 혹은 정말로 침입자가 있어서 스스로 방어 프로그램을 가동시킨 결과라면 어떨까? 와,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암을 세포의 고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포의 의도된 방어 행동으로 보기 시작한 거니까요. 이 질문이 바로 그의 새로운 이론, 세포 억제 이론의 심장입니다. 그는 암을 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기존의 모든 이론이 속하는 오작동 기반 패러다임입니다. 오작동 기반. 네. 유전자 돌연변이든 대사 이상이든 어쨌든 세포의 어딘가가 고장나서 통제 불능이 됐다고 보는 관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린턴이 제시하는 억제 기반 패러다임이고요. 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관점에서 세포는 고장난 게 아니에요. 고장난 게 아니면요? 오히려 외부 요인, 즉 세포 내에 몰래 숨어든 병원체들, 예를 들어 박테리아나 곰팡이 같은 것들에 의해 그 기능이 억제되고 장악당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까 그 자동차 비유가 여기서 다시 나오겠네요. 오작동은 가속 페달이 고장나서 차가 멋대로 질주하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억제는 운전자는 멀쩡한데 뒷자리에 총을 든 납치범이 타서 시키는 대로 운전해라고 협박하는 상황.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병원균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세포를 조종해서 비상발전기를 돌리게 하고 주변 조직을 파괴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암의 특징이라고 부르는 행동들이 사실은 병원균의 조종 때문이라는 거군요. 네, 이 주장이 처음엔 허무맹랑하게 들렸지만 최근 실제로 여러 종양 내부에서 박테리아와 곰팡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른바 종양-연관 미생물군의 존재가 속속 확인되면서 린턴의 이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종양 안에 박테리아랑 곰팡이가 산다니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요. 자, 그럼 이 새로운 납치범 가설이 기존 이론보다 설명력이 더 뛰어나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기존의 미스터리들을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나요? 린턴은 자신의 이론이 암의 10가지 대표 특징은 물론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어려웠던 20가지 추가 현상까지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0가지나요? 네. 예를 들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철분 후 왜 유독 암세포를 키우는 강력한 연료가 되는가 하는 문제도 간단히 설명돼요. 그 문제. 대부분의 병원균이 생존과 번식에 철분을 엄청나게 필요로 하거든요. 세포를 장악한 병원균이 철분을 마구잡이로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인터뷰를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반론이 있더군요. 바로 전립선암 사례입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초기 전립선암은 다른 암들과 달리 그 비상발전기, 즉 바르부르크 효과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상적인 고효율 엔진을 돌린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린턴의 이론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 점을 들어 린턴의 이론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린턴은 여기에 대해 정말 정교한 반박을 내놓습니다. 이건 마치 추리소설의 트릭을 파헤치는 것 같아요. 오, 궁금한데요. 어떻게 설명하죠? 자, 들어보세요. 건강한 전립선 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 아연 농도가 매우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연이요? 네, 이 아연이 세포의 정상적인 대사회로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많은 병원균 역시 생존에 아연이 필수적입니다. 자, 이제 감염이 발생했다고 상상해 보시죠. 우리 몸의 방어 기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적의 보급력을 끊어야 하니까 병원균의 밥인 아연 공급을 차단하려고 하겠죠. 정확합니다. 우리 몸은 병원균을 굶겨 죽이기 위해 전립선 내 아연 농도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해요. 부작용이요? 원래 정상 대사회로를 억제하던 아연이 사라지니까 억제기가 풀린 대사회로가 갑자기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초기 전립선암이 바르부르크 효과 대신 정상 대사 활동을 보이는 이유라는 게 린턴의 설명입니다. 와. 잠시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병원균을 잡으려고 아연이라는 억제기를 치워버렸더니 그 부작용으로 엉뚱하게 정상대사 엔진이 갑자기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게 초기 암의 특징처럼 보였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설명이죠. 야, 그리고 그는 종양이 더 자라서 터지고 내부가 저산소 상태가 되면 다른 암들처럼 결국 비상 발전기를 졸리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이 복잡한 현상까지 설명해내면서 이론의 정교함을 입증한 셈이죠. 정말 복잡한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또 하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개념이 공동체적 반응이라는 거였어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 몇 개의 세포만 감염돼도 주변에 수천 개나 되는 건강한 세포들이 함께 방어 태세에 들어간다는 개념이죠. 맞아요. 감염된 세포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이 여기 위험 지역이야, 방어벽을 만들자라고 외치면서 스스로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대사를 바르부르크 상태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집단 방어 체계군요. 네. 그렇다면 혹시 이게 면역 항암제가 많은 환자들에게 효과가 없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면역 세포가 암을 공격해야 하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감염된 적군 세포는 몇 개 안 되고 대다수는 방어벽을 치고 있는 우리 아군, 건강한 세포들이라면 공격하기가 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린턴은 이것이 면역 항암제의 실패의 핵심적인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면역체계 입장에서는 자기 임무, 즉 감염 확산을 막는 임무를 수행 중인 수많은 건강한 아군 세포들을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와, 공격 대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 네, 그렇다면 핵심은 이거네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암을 우리 몸의 세포가 고장나 스스로를 공격하는 비극이라고 생각했는데 린턴은 아니다. 이건 외부 침입자에 맞서는 오래된 전쟁의 흔적이며 우리 세포는 피해자인 동시에 방어자바 라고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관점 자체가 180도 바뀌는 거죠. 암을 무작위적인 세포의 붕괴가 아니라 파괴적이지만 나름의 목적을 가진 생물학적 과정으로 재정의하는 겁니다. 물론 그가 모든 해답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아직은 가설 단계인 부분도 많을 테고요. 물론입니다. 그의 이론은 이제 막 본격적인 검증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전문가 10명과 200명의 의료 전문가들 앞에서 6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을 통해 자기 이론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냈다는 겁니다. 6시간 동안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는 바이오테크 기업의 투자를 받아서 공식적인 연구팀을 꾸렸어요.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는 단계에 들어선 거죠. 외부자의 신선한 관점이 어떻게 수십 년간 이어진 거대한 통념에 균열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 같습니다. 네. 한 사람의 집요한 질문이 거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죠.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린턴의 주장이 일부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진짜 위험 요인은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 세포 안에 어떤 미생물들이 사는지, 즉 세포 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원인 불명의 고장으로 여겨왔던 알츠하이머나 자가면역 질환 같은 다른 만성 질환들 역시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납치범에 의한 숨겨진 억제 상태는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제 막 거대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